시진핑한테 또 엄청난 또 설득의 논리를 전했더라고. 거기 언론에 별로 네. 보도가 안 되더라고. 뭐라고 그랬냐면 시진핑이 만나서 북핵 문제 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왜냐? 세상이 완전히 흉폭하게 변하고 있어. MBC. 트럼프 베네수엘라 석유 가져올 것 뚜렷해진 침공 목적. 지금 뭐 그런 거 하면 옛날 같으면 이러면 막 전쟁 났었는데 미국. 베네수엘라 연계 러시아 유조선 납포, UN 협약 위반, 반발. 네. 자, 이 와중에 지금 또 미국은 트럼프 내년 미 국방 예산 1조 달러 아닌 1.5조 달러, 2,000조국 선언. 지금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뉴스는 또 이거죠. 선택지 중 하나, 그린란드의 미군 투입 가능성 공식 확인. 그러니까 미군 투입을 이제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뭐 그린란드 관련해서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다시. 그래서 이거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온 거는 또 트럼프 UN 산하기관 등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 서명. 결국 이제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가속화될 그렇죠. 전망인데. 그러니까 지금 2차 세계대전 전후 체제가 지금 반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참화 겪지 않겠다고 해서 유럽을 부흥시키는 작업하면서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질서를 만들어 왔는데 미국이 국가로서 스스로가 그걸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도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고, 사실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걱정하는 게 나토 체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만약에 그린란드를, 지금도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가 있고 그린란드를 군사기지로 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고 덤벼들 경우에는 그러면 나토 회원국인 미국을 나토 회원국인 유럽이 견제해야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토가 제 기능을 못하는 무력화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각국이 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체제를 만들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독일이 다시는 전쟁 일으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독일도 지금 다시 국방비 늘리잖아요. 어디서 무슨 전쟁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가 만나서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건, 중국이 지금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물론 중국의 패권 전략도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 질서, 국제 규범시키자고 중국이 얘기하는 거거든. 오히려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같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도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진짜 미국이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뭐 마음에 안 들면 가서 공격하는 이런 약탈적인 뭐 제국주의보다 더한 거지.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지금 거죠. 그 시대가 이미 됐어요. 관세 전쟁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미 트럼프가 1기 때도 그랬지만 2기 때 완전 대놓고 노골적이고요. 그다음에 관세 가지고 우리 괴롭히고 있고 지금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도발은 끝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국익을 어떤 식으로 또 정말 모르겠어요. 두려울 정도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 저는 미국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이잖아요. 아이스라고. 이 친구들이 막 총질하잖아요. 사람 죽었다나 또. 예.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은 경찰이 여러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개의 경찰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맞는데 아이스 직원을 막 지명수배도 하더라고요. 체포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막 미군을 투입하려고 그러는데 장군들이 그래도 저항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게 1776년 이후에 역사와 전통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복원할 건가. 특히 중간선거부터. 이 미국 사람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원로주의는 뭐 고립주의는 아닌데 거꾸로 미국을 우리가 돈로까지 하죠. 우리가 정말 고립시켜버릴 수밖에 없어. 그 선택. 아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미국을 놔두고 전 세계가 미국을 포위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거냐? 그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지난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피해를 받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연대성을 지금 제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의 어떤 역할, 헤게모니 같은 부분이 요구되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각자 도생의 이제 시기로 넘어가는데, 한겨레에 따르면은 그린란드 욕심내는 트럼프, 공동 성명 낸 유럽, 막을 방법은 없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트럼프 위협 대비 40만 민방위군 창설 본격화. 각 나라가 자체 무장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우리는 그 와중에 군수 산업이 지금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를 얻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중국이랑 이번에 대단히 중요한 거의 뭐 랜드마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기존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근데 박근혜 이후 윤석열 거치면서 경제도 사실 중국을 이제 우리가 못 따먹는 상황이 돼서 오히려 이제 수출 만성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되고 물량도 줄어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복원하면서 안보도 같이 네. 우리가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회담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시킨.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도 어떤 식으로도 중국이랑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를 통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아주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굉장히 애쓴 분야가 사실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중국한테 역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맞아요. 만난 사람들마다. 네. 그래서 뭐 좀 기다려보자, 인내가 필요하다부터 여러 가지 답들을 얻었는데 아니, 북한 당국에도 호소하고 싶어요. 정말 니들은 내일이 있니? 음흠. 그래서 4월 달에 트럼프 만나면 한 방에 뭐가 봄이 오니?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없죠. 노벨상 받으려고 잠깐 뭐 스틀머를 한번 단타성으로 써먹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북이 이럴 때 정말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과거의 어떤 약탈적 제국주의 시절에는 서로 간의 약탈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패권국끼리 그렇죠. 식민지를 확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니네도 해먹으려면 해먹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패권 국가들의 약탈적 개입을 용인하는 수준으로 가는 게 최악이죠, 아니, 우리한테는. 그리고 대한민국 네.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마음이 좋은 게 지난번 내란 때 김정은 그렇게 위원장님이 도발을 했는데도 그 꿈쩍도 안 해준 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만약 뭐라도 정말 총질이라도 좀 했으면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아니 북한은 우리랑 상대할 의사가 없는 거지. 미국만 상대할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 그렇게 인내했잖아요. 전략적 인내했지만. 음. 그러니까 우리는 친근감도 생기거든요. 윤석열보다는 그래도 김정은이가 조금 말이 통하겠다. 이것 좀 해보자는 거예요. 원산에서 갑시다. 네. 일단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런 거 하면 계속 북한에다가 오늘 또 그 SNS 올린 거 보셨나요? 그 펭귄 뽀정은 만나라라는 또 이제 칼럼을 게시하면서 예. 그럼 계속 지금 북한이랑도 지금 나 대통령 할 때 빨리 얘기해야 돼 우리. 네. 지금 내가 시간 지금, 가고 있는데. 자 미국이랑도 중지해줄게. 그리고 중국이랑도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지금 중국이 북한의 어떤 대화를 위한 선의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생방송으로 또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상황에서 동북아 위기 관리가 안 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는 걸 또 설득을 또 대통령이 많이 했더라고요. 자, 이거 움직여야 될 텐데 북한이. 그러니까 저는 남북 관계가 이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창의적인 방식이 요구되는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직접 협상도 해봤고 북미 협상도 해봤고 안 돼가지고 육자 회담도 해봤고 사자 회담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다 사실은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북관계 지렛대 만들겠다고 해서 금강산 관광도 가고 개성공단도 해고 근데 다 없애고 보수정권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놨어. 지금 백지를 만들어놔서 지금 뭔가 다른 방식으로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해법이 마땅치가 않은데 다만 거꾸로 우리한테 어찌 보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난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비핵화를 걸고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핵을 없애는 조건이거나 핵을 개발하지 못하는 조건인데 이제 그 조건을 걸 수가 없어. 그래서 현 상태 동결로 핵을 다 개발했어. 음. 그냥 언제든 써도 쓰는 상태에 와버린 거예요. 그럼 핵을 미국 입장에서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걸려있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다른 걸 가지고 북한 보고 너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지금은.
그럼 차라리 핵을 용인하는 선에서 만약에 그걸 출구로 뚫고 들어간다고 하면 거꾸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어. 아니 핵이라는 거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그걸 가지고 조건을 삼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통령은 일관되게 엔드라고 하는 지난 뉴욕 방문 때 밝힌 대북 독트린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미국도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화를 위한 기본은 돼 있는 거야. 다만 얼마나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 경제적 대가를 받아낼 수 있느냐에 이제 주된 관심이 있는 북한은 거죠. 뭐 북한은. 극장 국가의 면모도 있지만 음. 또 감정이 되게 중요한. 음. 왜냐하면 좀 없으면 감정이 많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윤석열 정권 때는 뭐 모욕당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진핑이 그랬대. 대북 관계의 역할을 해달라. 그리고 또 시진핑한테 또 엄청난 또 설득의 논리를 전했더라고.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언론에 별로 네. 보도가 안 되더라고. 뭐라고 그랬냐면 시진핑이 만나서 북핵 문제 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왜냐? 지금 ICBM 계속 고도화하고 핵탄두 계속 늘리면 북한이 자기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이미 곧 초과될 거다. 그럼 초과 물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주석님 그랬대. 시주석이 글쎄요. 수출할 수도 있지. 그렇지. 역외로 수출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동북아의 안정. 달리 말하면 중국의 패권이죠. 소위 말하면 지역적 영내 패권이 유지가 되겠냐. 그러니까 빨리 이 상태에서 단도리 칩시다. 더 가면 비싸집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지금 이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돼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 정말 하겠다는 거야. 네. 역할을. 아니 정신 없잖아요. 군부가 지금 총선을 뭐 한 달 동안 하고 뭐 이런데 막 절박해요. 그래서 북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달러 만들어가 좀 사온단 말이에요. 어디다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아니 북한은 통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라도 있는데 미얀마 군부 같은 경우면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이거는 정말 맥락을 안 해. 대통령이 이런 얘기가 결례인가요? 결례입니다. 결례 무슨 얘기예요? 결례요. 내가 설명할 건 없겠지만 시진핑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맥락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그 핵 관련 무슨 그 부품 같은 게 어디서 그 불법 거래하다가 걸린 적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 한 보름 전인가 북핵 관련된 부품으로 보이는 거였는데 여하튼 그런 얘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시진핑한테. 아니 예전에 북한이 그 원심 분리기나 이런 거를 파키스탄이나 인도 뭐 이런 데서 들여온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북한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또 그런 것들이 거래되는 그렇죠. 그런 민감한 거는 사안이죠.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사회주의권 국가들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우리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구소련 해체될 때 그때 우크라이나 이런 데 핵 갖고 있었던 거, 핵 기술 뭐 이런 것들 서구 사회나 아니면 뭐 이른바 테러리스트 국가나 이런 데 팔아넘기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영화에 나왔어요. 우리도 그때 많이 좀 챙겼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그럼요. 소련에서. 좀 어떻게 하세요, 그걸? 아니 상식 아닌가요? 저만 하는가요? 그런 걸 이제 하라고 이제 국정원한테 우리가 엄청난 공작금을 이제 세금으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얘기는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내란당 혹시 관련해서 우리가 코멘트할 내용 있나요? 드디어 입당하셨어요. 고성구? 네. 그분 네. 동아일보. 장동혁 계엄 사과하고 당명 개정 추진 윤절연 언급은 없어. 고성국을 입당시키면서 이런 얘기는 또 하네요. 이거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친정 체제 강화. 나 빼곤 대안이 없어. 지방선거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는 계속 당 대표야. 그러면 다음에 대선에 나와. 한 번은 떨어질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나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든 뭐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누구라도 용납 못해. 사실 계엄 사과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 위법한 것이다라는 명확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상황 자체는 매우 안 좋았다. 뭐 야당의 폭거라든지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런 것에 맞지 않는 뭐 수단이었다는 거지 그런 현상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서 이거는 절대 사과라고 볼 수 없는 모양만 사과를 비스무리한 거를 내놨지만 시장에 팔리지 않는 사과인데 사실 그 당 내에서도 이게 뭐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오히려 욕만 먹은, 양쪽으로부터 욕만 먹는 어떤 그런 기자회견이 되었지, 사과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해운 때도 계엄을 사과하지 말고 내란을 사과하라라고 했는데 결국 내란을 사과했죠. 사과했죠. 네. 그러니까 얘는 아직 지금 진화가 덜 된 네. 버러지들 역시 중 법조인은 좀 다르네요. 해석하는 방식이. 근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여기 얘가 사고 쳤어. 그동안에 사과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 사과 안 하고 얘랑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과 안 하고 막 버텼어. 버티다가 계속 사과하라고 얘기하니까 얘 내 뒤로 이렇게 숨겨놔. 숨겨놓고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다. 이게 무슨 사과냐고요. 얘 뒤를 얘한테 책임을 지어야 되잖아. 내 뒤 숨겨놓은 애한테. 잘 못 알아듣게 얘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윤석열. 아, 감사합니다. 아, 그게 몸이 이렇게 커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네. 다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I'm sorry. 네. 아니 그래도 또 사과드립니다. 진정성이 똑같이 없는 내란당이랑 똑같네. 그래요? 네. 정신 마두로. 차리겠습니다. 역사가 평가해 주기를. 네. 왜 마두로까지 나옵니까? 아닙니다. 마두로가 사과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마두로가 요 기사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서울신문. 네. 전한길은 마두로 다음은 이재명, 고성국은 입당, 국힘으로 보이는 윤어게인. 나는 이런 기사를 왜 서울신문에서 써주는지 모르겠어. 아, 이 호반일보가 돼서. 네. 아 그렇구나. 그쵸. 네, 하여튼 옛날 서울신문이 아닙니다. 네, 잘못 열었습니다. 이제 실수로 연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안 열겠습니다. 근데 전환길도 이 타이밍에 그런 사과를 한 것은 뭐 판사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내리 선고하라라는 뜻이고 그리고 내란당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 평가는 했다가 바로 네. 내렸잖아요. 그걸. 내렸지만 그 부분 평가는 그 맞다고 사이에 제가 볼 봅니다. 땐 틀림없이 장동혁 대표가 전화했어. 선생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네. 친히 전화하는 스타일. 그런 사람이잖아요. 장동혁이요. 예. 자, 뭐 통일교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천지까지 수사가 시작됐고 네. 청와대에서 저는 선제적으로 너무 잘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어느 하시절에도 뭐 또 법 통과되고 맞아요. 신천지 늦네 만에 뭐 이러고 있는데 일단 경찰이랑 검찰이 합수단을 꾸려라. 네. 아 너무 잘했죠. 왜냐하면 국회의장도 이 이제 관련해서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본회의를 열어달라라고 하니까 국회의장도 이거 그럼 좀 협의를 하고 와라라고 하면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루 이틀 시간은 지나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은 의혹대로 쌓이는데 뭐 뭉개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든 통일교든 가리지 말고 무조건 수사를 철저하게 하라. 합수단을 딱 꾸려니까 나중에 특검이 발족이 되더라도 합수단을 수사한 걸 바탕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파견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요. 다시. 그래서 그럼요, 연속성이 그럼요.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을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근데 나는 그 보기가 더 좋았던 게요. 네. 그걸 총리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어. 아 그래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옛날 민주당 그 왜 지도부 보던 느낌? 그런 느낌을 지금 정간에 볼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배워야 되겠구만요.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에서도 뭐 대통령이 워낙 잘하니까 지금 막 쫓아가기 바빠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정도에는 15일 국회 본회의 네. 연다고 하는 거 상정을 같고요. 하겠다라고 예, 하니까. 거기 그때 이제 처리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특검 구성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 그렇죠. 사이에 또 필리버스터. 경찰하고 함께 합동수사본부는 계속 쫙 그러니까요. 수사 가지고 네. 나갈 거고 저희는 분노를 또 뽑겠지. 네. 보여주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지금 바로 지방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사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미적되면 한 달만 늦어지면 지방선거에 바로 영향이 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대통령 탁 하고 입장을 정리하는데 민주당은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네. 네, 여하튼 뭐 그걸 안 대통령도 하네? 반이라도 좀 네? 따라가려는 노력을 좀 그러니까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